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2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약 5조 5천억 원 가량의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주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던 중국 증시 반등의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또 2023년 10월 이후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된 한국의 수출 증가세 역시 펀더멘털 개선 차원에서 외국인 수급 유입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아 보여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가장 강한 업종은 자동차와 반도체, 은행, 상사, 보험 등이었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한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 수혜가 기대되는 저PBR 업종과 많은 부분이 중첩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우리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도 아버지 모시고 지난주 핫 이벤트에 관한 분석, 그리고 이번 주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경제 이벤트까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본격적으로 월요 리포트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체크포인트를 또 리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계속해서 저PBR 관련주 그리고 AI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저번 주에도 운이 좋았던 것 같지. 다만 삼성전자하고 그 밸류체인들은 다소간의 상대적 약세를 보였는데 그건 엔비디아와의 그 불화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그게 언급이 된 건 아니지만 또 엔비디아가 삼성과 거래를 끊겠다고 선언했던 내용이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이 됐었잖아요. 아마도 그런 소문들 때문에 관련주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CPI, 즉 소비자 물가 발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소매 판매 지표였죠. 1월 CPI는 헤드라인이랑 코어 물가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전월 대비 0.2%, 또 전년 동기 대비 2.9%였으니까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핵심 CPI는 역시 전월 대비로 0.4%, 전년 동기 대비로 3.9%로 발표가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였던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7%를 월등하게 넘어선 모습을 보였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 항목이 전월 대비로 무려 0.9%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가가 올랐다라는 점이야. 그만큼 다른 항목에서의 상승률이 컸다는 말이 되겠지. 물가 상승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주범이 뭐라고 했었지? 끈적끈적한 주거비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 이번에도 주거비가 원흉이었어. 뭐 지겹겠지만 아빠가 물가 3%까지 쉽게 내려올 수는 있어도 그 아래로는 물가 하락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로 제시했던 세 가지가 뭐였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끈적끈적한 주거비,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이랑 중국 간의 또 디리스킹, 그리고 세 번째가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 문제였죠. 그래, 이번에도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였던 것이 0.6%로 상승폭을 큰 폭으로 확대했어. 주거비용의 물가 기여도는 0.23%포인트로 전체 물가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뭐 말 다 한 거지. 근데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도 전월 대비 0.4%였던 게 0.6%로 월간 상승폭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점을 문제를 삼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주거비 제외 서비스 지수의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0.18%포인트나 됐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뭐 그렇긴 하지만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높았던 이유는 서비스 내 운송비 때문이었어. 전월 대비 0.1%였던 것이 무려 1.0%까지 급등을 했거든. 이 운송비가 크게 급등한 이유가 있지. 뭐라고 생각해? 운송에 관련해서라면 아무래도 후티, 홍해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지. 뭐 뱅글뱅글 돌아와야 되니까. 왜 그러면 후티라고 한 일회성 요인을 제한다면 거의 주거비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말이 되겠지. 그러면 그 말씀은 주거비만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 요인들은 대부분 좀 안정적인 모습을 그렇지.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통제 있다. 가능한 부분까지 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소매 판매를 한번 살펴볼게요. 1월의 소매 판매는 1월의 CPI와는 달리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전월 대비 0.83%를 감소하면서 0.1% 감소할 거라고 본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죠. 아버지께서 저번 시간에 미국에서는 고용
동향, 그리고 소매 판매만 멀쩡하다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최상급의 중요도를 가진 지표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GDP의 70%가 개인 소비로부터 창출된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소비의 위축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래, 이수가 한 말 모두 맞는데 1월 소매 판매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돼. 지난 1월 달에 미국에서는 북극 한파로 인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었잖아. 지금까지 추운 날씨로 인해서 9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수 같으면 룰루랄라 쇼핑하러 나갈 수 있겠어? 저는 지금도 추워요. 지금 한국도 추워요. 저라면은 집에 꼭 박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소매 판매에서 18.9%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의 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1.7% 감소했고요. 또 전체 소매 판매에서 5.7%를 차지하는 건축, 자재, 원예 도구 판매도 전월 대비 4.1% 급감했어요. 그래, 이 두 개 항목이 전체 소매 판매에서 무려 3분의 1을 차지해 이 북극 한파의 타격을 받으면서 시장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던 것이 전체 소매 판매 수치를 내리게 됐던 거야. 북극 한파처럼 날씨로 잠시 나타난 부정적 영향은 나중에 긍정적 영향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월의 소비 위축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물론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은 또 아니야. 왜냐면 휘발유 가격이 반등 중이다라는 점은 살짝 걱정인데 미국에서 휘발유는 생필품이라고 그랬잖아. 소비를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소비력은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지금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결정과 더불어서 상승하고 있는 유가가 얼마나 더 상승하게 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나오게 될 숫자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북극 한파로 인해서 위축된 소비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더 오르게 될 수 있는 유가에 소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쪽을 조금 더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뭐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증시가 되지 않겠니?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잖아. 지금까지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아침부터 재개가 되죠. 그럼 우선 휴장 전에 중요했던 뉴스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이 증시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도 중국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좀 된 것 같고요. 맞아. 그 덕에 신흥국 시장 전반으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었지. 특히 CIC 등 중국 국영 펀드들이 마치 과거 일본처럼 자국 ETF를 2조 3천억 위안 규모로 매수하겠다. 뭐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 증시에 있어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작년부터 아빠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쵸.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이 돈들이 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가 없었는데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올해부터는 가능할 거라는 말씀 해주셨죠. 그래. 중국 1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4,920억 위안으로 전월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도 해. 뭐 실제로 알게 모르게 돈들이 많이 풀리고 있거든. 특히 정부 인프라 투자와 밀접한 비금융 사업 부분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아까 말했듯이 증권 당국 수장을 교체하고 주식 시장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을 거라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정부 당국 차원에서 증시 부양 의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그리고 화요일이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그러니까 LPR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하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의해서 주초부터 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중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뭐 과연 주말까지도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결정이 될 거야.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아버지가 말씀해주신 게 기준금리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5개월째 동결 중이고, 이번 분기 안에 0.1%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봤었어요. 매월 20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20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평균해서 오전 9시 15분 정도에 발표하니까,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FMC 의사록이겠지? 지난 1월 FOMC에서 더 큰 자신감 갖기 전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또 3월을 인하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갖지 않을 거다 등 이 자신감 발언을 통해서 통화 정책 완화 기대를 굉장히 억눌렀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의사록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유지가 될지 혹은 이 QT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지가 가장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다만 이제 1월 FMC의 그 매파적인 해석에 이어서 1월 CPI 쇼크까지 반영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뭐 단기 등락, 차익 매물출의 빌미가 되더라도 커다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미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는 물가 자료가 반영됐다고 보잖아. 때문에 혹시나 좀 흔들리더라도 매수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하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최근 우리네 수출 동향이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수가 우리 수출 동향 좀 말해줄래 잠깐? 지난 10일까지 수출은 일평균 금액 기준 11.7%까지 성장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수출이 85.9%나 상승을 했어요. 수출 금액 또한 4억 3천만 달러로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또 가전,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은 다소 매파적이었던 FOMC 회의 그리고 이번 1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건 주말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네 수출 동향으로 인해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계속해서 매수 전략을 유지하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로는 2월 24일에 예정된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이 중요하게 될 거야. 직전에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경선 모두 석권한 트럼프가 경쟁 상대인 니키 헤일리의 홈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이 공화당 대선 후보는 거의 뭐 트럼프로 확정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트럼프가 아직 사법적 리스크가 있기는 하잖아요. 이 3월 5일 슈퍼 화요일 이전에 국가 전복 기도에 대한 혐의로 기소 중인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스토미 다니얼스 관련 스캔들 이후 회사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이에요. 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경선에서 대승한다면 신재생 테마의 상대적 약세를 감안할 필요는 있어. 특히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믿었던 바이든마저도 전미 자동차 노조의 요구로 인해서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 주말에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두 개 정도의 호재가 있기는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추가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네 양극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모처럼 반등을 크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가 겨우 좀 기지개를 켜나 했는데 이 위 두 개의 뉴스로 인해서 다시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2월 26일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월 말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서 기업 수용 여부 등을 감안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맞아. 그 때문에 정책 당국 및 거래소 구체화 일정을 보면서 저 PBR 관련주들을 계속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지. 최근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환원 확대 요구가 늘어나고 있었잖아. 그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물산이라든지 KTNG라든지 삼양그룹,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7대 금융지주 등이 강하게 상승하게 됐어. 만약에 자사주 소각 의무 조항 등의 구체적인 요인들이 요 밸류 프로그램에서 빠져버린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매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아빠가 말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잘 확인하고 행동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 PBR이랑 관련해서는 또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음. 이 주식은 기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적어도 발표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은행, 보험, 자동차, 지주사 등의 저 PBR 관련주들이 좋은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3주째 저 PBR 관련주들은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되겠네요. 이번 주 수요일 21일에는 또 아주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수준 기대하고 있나? 조금? 이수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크게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미 지난 12개월간 250%가량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46% 올라서 시총이 1조 7,940억 달러까지 늘어났어.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구글을 제치고 3위 기업에 새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단 말이지. 이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203억 7천만 달러, 순이익은 113억 8천만 달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는 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수요일 전후로는 증시, 특히 기술주들이 살짝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거야. 오히려 그렇지. 이수도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이거 그렇지. 약간 명언으로 등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뺐다 꼼풀리네요. 끝으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는 2월 20일 월마트, 홈디포, 2월 21일 엔비디아, 홍콩 상하이뱅크, 리오틴토, 리비안, 2월 22일 네슬레이고요. 또 한국 기업은 2월 20일 셀트리온, 삼성생명, 2월 21일 하나오션, 2월 22일 메리츠 금융지주, 삼성화재, 하나솔루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